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자신에 관한 신문보도 이슈로 신문사를 위협해오던 용의자가 신문사 직원 5명을 총격 살해한 뒤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몇 년 동안 신문사를 협박하고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미국인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인류애가 기본인 유엔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미국이 내세운 인물은 무슬림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트윗을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말을 100번도 더 했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미국을 이용한다는 주장인데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의 제소에 이긴 케이스는 중국보다 훨씬 많은 85% 이상입니다. 사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의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에 어떤 은행도 대출해주지 않을 때 1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줬습니다. 케네디 대법관도 대선 직후 이방카 트럼프를 연방 대법원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집안이 대통령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뉴저지주 뉴저지시를 고소했습니다. 쿠슈너 가족의 사업 프로젝트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유입니다. 뉴저지시는 쿠슈너 집안은 대통령을 돈벌이에 이래저래 활용한다고 반박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57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민 관세국이 추방군이 됐다면서 이민 관세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늘어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투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당신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등 두려움의 정치는 파워풀하지만 민주주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하자 미국 주요 언론이 모두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한 1시간 조금 더 지났을까요? 그때 발생한 사건을 지금까지도 탑뉴스로 전합니다. 어제 오후까지는 거의 모든 뉴스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케이스가 9월 11일 사건 이후에 저널리스트가 가장 많이 숨진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또 그쪽에서 살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오신 분,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나폴리스에서 발행되는 캐피털 가제트라는 신문의 용의자가 38살이죠. 백인입니다. 장총 샷건을 들고 또 그 수류탄 또 가지고 가서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본인이 누구를 그 타겟으로 하는지를 알고 그 타겟이 됐던 사람도 숨졌습니다. 편집인, 기자, 세일즈워먼 등등 해서 이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굉장히 오늘 저는 그 파워풀한 그 신문 지면을 봤습니다. 캐피털 가제트 일면에는 당연히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 신문 기자들이 트위터로 그 상태, 총격 사건을 계속 사람들에게 뉴스로서 전했고 오늘 일면에도 본인들과 함께 일을 했었던 그 숨진 5명 전부 뭐 얼굴, 이름, 어떤 사람이었다 뭐 그런 것을 쭉 그 얘기를 하고 어피니언 난이 있죠. 오늘 캐피털 가제트의 어피니언 난은 블랭크, 흰색 종이입니다. 흰색 종이를 가끔 그 신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파워풀한 이 그냥 여백도 아니고 완전한 공간 뻥 뚫린 어피니언 그 뭐 사설 어피니언 그쪽 어피니언 페이지가 뻥 뚫려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말로써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신문이 나왔고
언론사와 독자, 시청자, 청취자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개인적인 그 신문사와의 그 감정이 있어서 뭐 고소도 하고 뭐 이랬었지만 요즘 그런 그 간격이라고 할까요? 언론사와 일반 사람들 간에 그런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는 총으로 이 사람도 장총을 들고 가고 샷건 뭐 그런 총으로 무장을 할 수 있고 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총격, 총폭력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용의자는 5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뭐 보석금 신청 청문회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레드 워렌 라모스라는 사람인데 원래 그 신문사와 스텝의 복수심이 있었던 때는 2011년부터라고 하죠. 케이스가 뭐 길고 스토리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래 노동통계국의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정관 기록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하이스쿨을 같이 다녔던 하이스쿨 그 클래스메이트에게 온라인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거울입니다.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 내용에 그 텍스트 보내고 하는 것에 자살을 해라.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지금 이 용의자가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하이스쿨 같이 다녔던 그 동문의 회사에 이 동문을 해고해야지 된다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래스먼트 해서 이제 재판도 받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 케이스를 이 신문이 2012년인가요? 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더니 그 이후에 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지고 난 뒤에도 몇 년 동안이나 기사를 쓴 그 스텝을 괴롭히고 그 스텝 어제 숨졌죠. 괴롭히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와이프에게도 미리 그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남자가 우리 가정에 정말로 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그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 숨진 사람 가운데 33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하네요. 어제가 편집인 그 랍 하선이라는 분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인 뭐 어린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뭐 숨진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세상에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어처구니 없는 이라는 그 부사를 써서 죽음, 형용사인가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조차도 너무나 가벼운 말이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멈칫했었는데 이렇게 5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신문사와 있었다라고는 그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번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그 수사를 하고 용의자가 자신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어제 일어나서 거의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24시간이 지나는데 미국은 이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져서 또 한 가지 이것은 작게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유엔의 국제 이주기구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뭐 이태리나 아니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도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을 신청도 받아주기 전에 엄마와 어린 아이를 젖도 떼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를 떼놓고 하죠. 한국에도 예멘에서 난민 신청을 하러 그 비자가 없어도 제주도는 되니까 뭐 500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추후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그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그 국제 이주 기구요. Migration Agency라고 있는데
처음 이 국제 이주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가 1951년 창설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인이 아닌 현재의 사무총장도 당연히 미국 사람이고요. 선출을 하는데 선출은 하더라도 후보가 나와도 미국이 뭐 거의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투표가 나왔는데 최종 투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미국을 보여줍니다. 앞서의 그 총격 사건이 총과 또 미디어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그 갈등 같은 것을 표현을 한 미국의 새로운이라기보다 쭉 강하게 이어져 왔었던 것에 어떠한 그 폭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미국이 세계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미국이 멀어지려고 하고 미국이 나 안 할래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낸 후보를 다른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네바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세네갈의 외교관이 어제 뭐 세네갈 축구는 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프리카 한 국가도 못 가서 세네갈의 외교관이 우리가 미국인을 내쳐버렸다. 아주 그 통쾌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후보로 내세운 사람이 켄 아이작스라는 사람인데 복음주의 재단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거의 없고요. 정치적인 지명자로가 돼본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에 해외에 구호를 하는 그런 기구의 지명자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트윗한 것이 후보로 될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또 최근 것과 연결을 하자면 아주 오래된 트윗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난민을 받을 때도 우리가 크리스천부터 이제 다 구하고 해야지 된다. 무슬림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의 무슬림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제 이주 기구잖아요. 국제 이주 기구에 미그레이션 에이전시에 무슬림은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내보낸다는 게 과연 그 옳은 것이었는가? 그게 옳지 않았다면 그만큼 미국이 당연히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그 기구의 성격과 다른 없는 사람이라도 미국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사회당 멤버와 코스타리카 지금 이제 이 그 기구의 그러니까 사무차장이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아마 투표를 하게 되는가 봅니다. 국제 커뮤니티가 특히 유엔에서도 인류의 인간성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차별이 없어야지 되는 그런 그 기구에 무슬림은 폭력적이야. 크리스찬을 위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 난민협회장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 피부가 검은 사람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종교가 됐든 기독교건 무슨 종교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되고 유엔의 이 기구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커멘터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요즘 미국의 그 특징인데 세계무역기구요 WTO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할 수 있다 하고 뭐 협박 비슷하게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100번도 넘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엑시오스와 백악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엑시오스에 이렇게 제보를 주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가 미국이 많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얻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무역 적자 부분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미국이 무역 적자도 받아주고 양보도 하고 도와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 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다 막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WTO가 미국에서 이득만을 챙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서치를 해서 내놓는 것을 보면은 WTO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1995년 이후에 그 케이스에서 85% 이상을 이겼습니다. 또 하나가 WTO에 뭐 클린턴 당시에 중국을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 행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똑같은 기간에 중국은 66% 케이스를 올렸을 때 이겼습니다. WTO에서 이렇게 미국이 그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이기는 국가가 미국이기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들이 각하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탈퇴하면은 세계 마켓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혼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그 평온하고 그 지도자가 다 타입이 있잖아요. 한국의 세종대왕이 괜찮을 때가 있고 뭐 누가 괜찮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평온함에서 뭔가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혼란을 굉장히 만들어내는데 능한 정치인이 이제는 완벽하게 됐는데 세계 마켓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그 자문들의 얘기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 WTO에서 탈퇴해서 뭐 미국이 장기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WTO에서 탈퇴하려면 의회의 그 비준을 받아야지 됩니다. 대통령이 경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알리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뭐 하지 말지 중단하지 북한에 도발적이잖아 돈도 많이 들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WTO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나이가 81살이나 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연방 이제 종신직인 그런 대법관에서 사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 때부터 케네디 대법관이 사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꼭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분위기를 그러나 어디까지 하느냐 마느냐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연방 대법관들이 있으면 대통령이 본인이 그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젊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보냐 보수냐 최종적인 것은 항상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 임기 제한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몇 년, 뭐 맥시멈 8년이면 연방 대법관은 이번에 케네디 대법관처럼 뭐 30년 넘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니까 앤서니 케네디 이 대법관과 대통령이 뭐 아들, 딸 양쪽 집안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뭔가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케네디 대법관이 그러면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명하려고 사임해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이제 음모론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음모론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내용, 다 돈이 항상 연관이 돼요.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거의 99.99%가 예측을 하지 못했고 전문가나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에서 굉장히 인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도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얘기 같은 것을 슬슬 하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뉴스페이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백악관에 어떤 미리 마련된 행사인데 그 행사장에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쳐서 대통령이 아직 연설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휴대폰으로 대통령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요.
The economy is indeed doing well. 경제 아주 좋다고 하니까 또 박수 칩니다. 6 months ago, we unleashed an economic miracle by signing the biggest tax cuts. 6개월 전이군요. 벌써 그 Very important word. 가장 역사상 큰 세금 감면을 했다.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고 My 있고요. great honor to welcome you back to the White House to celebrate 6 months of new jobs, bigger paychecks, and keeping more of your hard-earned money where it belongs, in your pocket or wherever else you want to spend it. 네, 일자리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버는 돈, 그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더 많아졌고 하는 경제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뉴스부터 전하고 또 중간에 좀 들을 필요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께 대통령의 그 음성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어제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때문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의회에서는요. 원래는 그 법무부에서 시작을 해서 We care 이런 식으로 가족을 분리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도 이제 그 가족들이 분리된 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시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당까지 갔는데 575명이나 체포됐다는 것은 미국에서 대단히 시위대에 체포된 규모로는 큽니다. 상원 빌딩에서요. 미국 지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싫다 하고 시위를 한 것인데 여러 명의 정치인들도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격려도 하고 대부분이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여성이었습니다. 가족 분리 끝내라 하는 그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그 10선 하원 의원 차기 하원 의장의 선거에 하원 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 그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10선 백인 그 56세의 남성을 물리치고 28살의 정치 경험이 없는 라티나 여성이 당선됐잖아요. 그 여성이 이민 관세국은 없애야지 된다. 지금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욕이 지역구인 크리스틴 길브랜트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민 관세국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는데 마치 추방군과 같다. 범죄 이슈와 이민 이슈는 분리해야지 된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이민자 가운데서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서류 미비자가 있고 이거 다 달리 분리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민 관세국이 뭐 그 불관용 그 정책이요. 지로 토러런스에 따라서 이민자들을 그 추방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미국에 온 그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뭐 난민을 신청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신청서 쓰기도 전에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고 이런다면서 이 크리스틴 길브랜트 의원도 이민 관세국을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없애고 뭐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스타일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처음으로 조금 그 또렷하게 민주당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투표하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호소를 했습니다. 베버리힐즈에서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기금 모금이 열렸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파워풀하다는 원초적인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 알죠. 버락 오바마는 두려움의 정치를 하진 않았어요. 어떤 두려움이 퍼지려고 할 때 안심하자, 일상생활을 하자. 이게 이제 꼭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9.12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를 물리쳐서 아주 싫어했었던 전임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또 어떠한 그 충고 같은 것을 받고 미국은 우리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해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독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조금 다르죠.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 같은 것을 많이 심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뚜렷한 정책, 이민에 관해서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움은 파워풀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당신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뺏어갈 수가 있어. 지금
당신 그 입장을 아주 어렵게 바꿀 거야. 당신 인생도 바꾸고 말걸. 저 사람이 당신의 커뮤니티를 바꿀 거야. 이런 두려움의 그 스토리가 이민에 있어서나 여행 금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워풀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의 그 파워풀한 그 정치, 그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로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메시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정말 뼛속까지 아파지는 풍 치는 그런 연설 그런 정치인이 말할 때까지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말 정치인이 너무나 시적이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투표장에 나가고 싶을 만큼 감동을 줄 때까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오케이. 내가 코치에서 일어나서 투표를 해야지. 15분, 20분 드려야지.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투표용지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고 한국 사람들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테지만요. 투표장까지 가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오케이 하고 투표해야지. 지난 선거에서 투표에 나가지 않아서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유감이 있다면 사람들이 본인이 그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너무 많이 나에게 집중을 했다.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게 너무 많이 집중을 했고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싸움 같은 것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다. 이슈, 지금,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것이 상당히 유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이제 그 뉴욕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콜테즈 28살의 연방 하원 의원 그 민주당의 후보가 한 얘기이기도 하죠.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스타일이 이제 조금씩 민주당이 온건해야지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레이트 나이트 쇼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주 뭐 그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태도라든가 말하는 것이 아직은 2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개심이 별로 없는 적극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롱스의 19살 나에게 투표를 한 거울에게 어떻게 그 대해야지 될지, 어떻게 이 브롱스에 살고 있는 거울과 딜해야지 될지 모른다. 그 왜 브롱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살기 힘든 미국인은 없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헬스케어, 교육, 집 같은 것은 제대로 일하면 다 미국인이라면 보장을 받아야지 되고 인간적으로 사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과 딜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진 찍고 좋은 게 좋다 하려고 의회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11월 달에 이제 선거를 치르겠지만 이 정도의 스타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이제 당선이 되는 것으로 봐야지 되겠죠.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뀌고 요즘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컬럼을 보니까 트럼프가 정치를 칼싸움처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렇게 칼싸움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든 파티를 하듯이 하면은 백발백중 지고 만다. 11월 선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가운데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높아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퀴니피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뭐 Real Clear Politics, CNN 이런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는 전체적인 지지도가 45% 정도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청문회에서 그 청문회 내용을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법무부의 부장관과 FBI 국장이 FBI와 또 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배드 애플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나 지금이나 나쁘게 이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몰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법무부의 부장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 젊은 정치인의 질문에 나는 정말 단연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의 그 목소리들이 서로 높아지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에서 증거로 내놨어도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발을 구르면서 또 막 박수치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폴리티코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고 지금은 이제 엑시오스라고 요즘 저도 많이 인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동 창업자입니다. 편집장이기도 하고 마이클 알렌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완전히 정치권을 장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충고를 듣지 않는 게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수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본인들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반기를 들지 않고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복종하고 있다는 식이에요. 더군다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굉장히 그 강해진다는 거죠. 언론이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정부 컨트롤을 마지막으로 비판하고 체크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년 동안 뭐 몇 개월 있으면 2년 되네요. 1년 반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가짜다 해오는 사이 실제로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배드 애플이 의도를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도 뭐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그 실수 같은 것도 줄여가는 과정이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이건 아니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잔뜩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더 많이 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말도 막하고 좀 그 신뢰성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크게 비난하지 않고 아주 신뢰받던 언론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실과 다른 게 뭐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그 이어지면서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있지만 국가 안보적으로 보수 사회 보수, 경제 보수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복음주의라는 것으로 또 보따리로 싸서 꽉 그 뭉쳐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널리스트 그 마이클 알렌스가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뭐 임명은 돼야지 되는 것이고 임기도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거부해도 임명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앤서니 케네디보다 더 좀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그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도 아니었고 당은 뭐 무소속 민주당 뭐 녹색당이었던가요? 공화당은 들락날락 몇 번 했었고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그 공화당이 다 가준다는 게 사실은 공화당 가운데서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과 이념과 맞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밑바닥에 엎드려 있는 정치인들은 물론 나중을 보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본인의 철학과 한계가 있는 데까지도 그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제 비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앤서니 케네디와 연관된 얘기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얼마나 그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바마 케어를 살아남도록 그 대법원에서 해줬잖아요. 지금 앤서니 케네디가 물러나고 나서 연방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제 보수 쪽으로 6대 3이 되잖아요. 어제 제가 6대 4라고 9명이라고 말씀드리고도 잘못 말씀드렸어요. 다 알아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대 3이 되는데 이때에 어쩌면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금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했던 것처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짐작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1일에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걱정이죠. 지금 낙태, 어포머티브 액션, 뭐 사형제, 동성애자 결혼 이런 것들을 모두 앤서니 케네디가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대법관이요. 공화당은 빨리 지명해서 11월 선거 전에 해서 이제 오히려 그 상원 의원 의석을 더 갖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앤서니 케네디 그 대법관의 아들이 도이체뱅크에 그서 지금은 그 책임자인데요. 뭐 부동산 관련 그런 그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너무 그 사업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뭐 파산도 여러 번 하고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그 은행들이 융자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이체뱅크에서 저스틴인가 이름이 그래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이 저스틴이 10억 달러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융자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2월 달 지난해에 대통령 되자마자 의회에서 연설할 때 쫙 그 대법관들도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이 연설 끝내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 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say hello to your boy, 그 special guy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안부 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지금은 이 글로벌 그 부동산 마켓 부서의 그 글로벌 헤드로 있군요. 이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이 그리고는 케네디 대법관이 그 며칠 뒤에 이방카 그 트럼프를요. 대통령 연설하기 며칠 전이었군요. 연방 대법원에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 런치를 먹는데 그때 이제 이방카 트럼프는 딸과 같이 가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점심을 먹었고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들이라는 거예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스윙 보트를 하고 하니까 좀 물러나줬으면 본인이 이제 사람을 지명을 하고 닐 고서치를 이미 임명을 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왔다는 게 있고 그 노력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이체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융자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뉴욕이나 시카고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 건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도이체뱅크는 러시아에 돈 세탁을 했다는 그런 그 의심도 받고 있고 또 도이체뱅크가 쿠슈너 집안에도 그 아주 그 어려울 때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쿠슈너 가족이 뉴저지주의 시를 고소를 했거든요. 반 트럼프적이다, 차별적이다 해서 이 회사의 건축 프로젝트를 자꾸 연기시키는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대감이 있어서 그의 사위이고 또 대통령의 자문인 쿠슈너 가족의 사업체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세금 감면을 원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쿠슈너의 시스터가 중국에 가서 투자 받을 때 우리 뭐 브라더가 백악관에서 일하고 대통령의 사위잖아 이런 것을 홍보물에 내고 막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저지시의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부당하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됐고 또 같은 쿠슈너 집안의 사업 파트너들이 뭔가 그 페이먼을 못해서 디폴트가 됐고 해서 재개발국이 제대로 이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를 해서 공사를 뭐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쿠슈너 집안에서는 대통령의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의 시장 자체는 그 민주당이에요. 쿠슈너 집안은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가서도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제는 또 그 대통령 때문에 피해자인 것처럼 또 그 상황을 항상 돈 버는 것에 물려서 대통령 그 주변 그 대통령 직책 자체를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1970년대에 이제 무하메드 알리 그 케이스로 양심적인 그 병역 거부, 베트남전 해결이 다 됐는데 이번에 한국의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인 그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대체 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전과자가 되잖아요. 감옥에 수감되고 몇 년 형을 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러면 병원이라든가 뭐 감옥 뭐 여러 군데에서 소방관이나 또 뭐 경찰관으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오늘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전부 전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북한의 위협 이런 것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는가 전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